네, 먼저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신월연구원 모시고 미국 시장 그리고 또 미국 연준의 결정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11월 FOMC 예상대로 0.75% 올린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네. 그 다음에 나온 파월의 기자회견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상당히 좀 반응이 지나치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장은 좀 낙폭은 좀 줄였지만 역시 또 하락세를 이어갔고 네. 이 미국 증시 반응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채권 시장과 증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있습니다. 조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이어지겠구나. 그 말은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언제 피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인데요. 채권 시장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채권 시장보다는 보수적이기보다는 어떤 성장과 향후의 미래의 긍정적인 낙관에 기대고자 하는 심리가 조금은 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다소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높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패턴이 지금 비단 이번만의 현상은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계속해서 올 1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가 강한 것이고 물가 안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지표들의 그 임계치라고 할까요? 기준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라면은 매파적인 스탠스의 후퇴가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적절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뜯어보면은 연준이 일단 그 속도 조절은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최종 금리가 높아지면은 사실 그게 무의미한 얘기가 될 텐데 그 최종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기준금리 수준은 4.75% 또는 5.0%로 보고 있고요. 4.75%로 될 경우에는 이번 연내 남은 12월 회의에서 50bp, 0.5%포인트를 올린 다음 내년 2월 초에 있을 첫 번째 FOMC에서 25bp 인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횟수는 2회이지만 개월은 남은 월간으로는 11월, 12월, 1월, 2월까지니까 2개월에서 이제 3개월 좀 넘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한 번 더 해서 5%로 가게 될 경우에는 3월까지니까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차가 남은 것이죠. 그동안의 물가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의 점진적인 추세화가 어느 정도로 진행될 수 있을까를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시장의 기대감과 연준 인사가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성의 괴리가 결국 물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헤드라인 CPI는 꺾였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와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의 오름폭은 축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 인사들은 조금 더 물가에 대해서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과거보다 2배 정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동시에 내려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관건인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당초 그 12월 달에 0.5%포인트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시장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준의 판단이 만약에 지금 12월 FOMC 전에는 소비자 물가를 2달치를 보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에 10월 거, 그 다음에 12월 초에 11월 거를 보니까 네. 그걸 보고서 만약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꺾이지 않는다면은 또 이게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인상폭이 커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배제는 못합니다. 상반기의 주연이 공급 측 요인이었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었고요. 하반기는 주연에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는 밀려났습니다.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 디맨드 풀, 수요 측 견인이고 그렇죠. 미국 경제는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왜 이렇게 튼튼한가? 참 펀더멘탈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뭐 기업과 가계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경제 펀더멘탈을 이끌어가는 힘이 강한 것이고요. 또한 물가에 있어서는 개인 소비 지출과 소비자 물가 지수의 통계치는 다르지만 최근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물가와 기준금리의 상관계수는 71년 이후 약 0.7이거든요. 거의 동행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주거비 물가도 올라가는데요. 단순히 금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정말 금리가 올라가면은 무차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주거 시장,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통계치 작성 이후에 평균치 공실률이 7.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2년 2분기 말 기준으로 5.6%입니다. 그리고 21세기 평균이 8% 중반인데요. 훨씬 낮은 수준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의 스텝에 있어서 자이언트에서 빅스텝으로 좀 내려오면 안도를 할 수 있는데 디맨드 풀 인플레에 대한 안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항상 우리가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원유나 기타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생긴다라면은 그 변화가 물가 하방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직 가능성 아예 다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연준 같은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중앙은행들의 언어는 상당히 모호하고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뭐 지금 달라지는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파월 의장의 얘기가 금리 인상폭을 언제 낮출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빠르면 다음 회의, 그러니까 12월 FOMC고 아니면 그 다음 회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 네. 2월. 자, 그렇다면은 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상폭은 좀 줄어들지만은 이것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때 가면 진짜 또 다른 뭐 또 매파적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 네. 물가에 달렸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좀 매파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성명문은 약간 후퇴한 것 같고 네. 경기에 대한 고려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물가만 생각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멀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금리를 더 올려야만 경기를 훼손하고서라도 물가를 잡을 수 있으며 물가를 일시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잡아야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금리 인상의 기조를 유지하고 동결로 간 이후 인하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것이 실망감을 준 것이죠. 말씀 주신 대로 인상폭은 줄어든다라는 것은 분명히 진일보한 단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시장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뷰에 대비해서 연준은 물가 마련을 바라보는 것은 좀 차이점은 되겠지만 시장은 다양한 것을 봐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자꾸 시장과 연준, 한국은행, 이 중앙은행 간의 괴리감이 노이즈를 일으키는 것이고 가격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조금 아직은 11월, 12월까지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연준하고 주식시장 미국 뉴욕 증시를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꼭 그 애완견을 끌고 네. 주인이 산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네. 그냥 주인은 천천히 걸어가는데 보폭 그대로 걸어가는데 이 강아지는 계속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네. 그때마다 줄을 당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아침에 이런 저 분석도 있었어요. 그 통화정책 발표문을 보면은 완전히 이건 뭔가 좀 따뜻하게 훈풍이 부는 것 같은데 기자회견을 보면 완전히 찬바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킬 박사와 아이들하고 비유를 했는데 어느 게 진짜 파월 의장의 얼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파월 의장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감소하던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네. 연착륙시키는 게 아니라 경착륙 갈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시사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는 부담이죠.
그렇습니다.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경기 사이클에 순응하는 것은 오케이인데 경기가 급강, 하강, 그렇죠. 그리고 급등을 하거나 이랬을 때 변동성이 커지면 불확실성의 증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훼손시키고서라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가장 주안점은 물가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를 바라보는 선행 지표가 미국채 2년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인데요. 지금 마이너스 50bp를 하회하면서 역사적인 수준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3월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1bp 차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짜리나 10년물짜리나 1bp 0.01% 똑같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그만큼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이클 또한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멀었던 연준의 정책이 먼 것은 미국채 3월물 대비 2년물 금리의 격차, 스프레드가 25에서 50bp 이내의 레인지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9월 달에 50bp에 근접을 하다가 9월 FOMC에서도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다시 80bp에서 90bp까지 벌어졌어요. 그랬다가 지금 어제 오늘 49, 51bp 정도로 요 정도로 와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12월 FOMC에서 금리를 75든 50이든 올리게 되면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25bp를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별 충격이 없는 상태로 갈 것이고 마무리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부양에 대한 컨셉으로 있지만 경기의 침체 가능성 때문에 인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으며 미국채 3월물 대비 2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0에서 25bp 레인지에 완전 붙어버렸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인하로 가는 수순이 밟을 것입니다. 침체 신호가 뚜렷해질 때 네. 바로 그런 거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무려 4번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이제 4%까지 왔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경제 주체 입장에서 미국 경제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올랐을 때는 내가 앞으로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이런 판단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네. 그럼 연준의 경기 침체, 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까지 감내를 할 수 있는 건지, 미국 경제가 그렇게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도 이렇게 빠른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 건지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에 대한 판단을 지금 연준 인사들이 그때 가서 지금의 멘트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날이 거죠.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년 전 작년 8월에 잭슨홀에서는 일시적이라고 물가를 진단했다가 지금은 상당 기간 갈 수 있고 이번 잭슨홀에서는 8분간의 연설 동안 40몇 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약 50번의 횟수 동안 인플레이션 단어를 얘기한 것은 지금 뭐 물가만을 위해 우리는 존속한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그때 경기의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이미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 자산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 부분은 경기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글로벌 금융 시장에 있어서 경제의 금융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미국 경제 지표가 아무리 견조하다고 하더라도 선행 지표에 있어서 이미 다운 사이클에 진입할 것 같은 느낌들, 그리고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는 완전 고용에 있어서 이 고용 지표가 너무 견조한 부분이 연준으로 하여금 그런 멘트들을 나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고용은 물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금액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석이 된다라면은 고용은 먹고 사는 문제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시장이 지금은 조금 후퇴를 하는 것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고용 시장이 완전히 어떤 금이 간다든지 정말 미국 경제의 취업과 퇴사가 자유롭지 않은 그런 고용 시장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저는 연준 인사의 발언은 급격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또 추가 인상까지 예고한 마당이니까 한국은행 고민도 깊어지겠어요. 지금 금리 차이가 1%포인트인데 12월 달에 연준이 또 올리면은 1.5%가 되지 네. 않습니까? 최소한. 야,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도 뭐 어떻게 이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한미 금리 역전차에 의해서 소버린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이는 결국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외인의 자금의 이탈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일반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의 폭은 1%포인트에서 1.5%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4.5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와는 1.5%, 150bp의 차이가 벌어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은 총재가 말씀하셨던 재정 당국으로부터는 매우 독립적으로 되었지만 연준에는 비독립적이다라는 멘트가 이번 총재 부임 이후에 주요 멘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번 11월의 금통위에서도 50bp인 0.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근거는 물가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3.5%가 되는 것이고 연준이 12월에 올리면 4.5가 되니까 100bp, 1%포인트는 유지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또 연준은 더 올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터미널 레이트가 4.75에서 5.0, 5.25를 바라보는 투자자분들도 계신데 더 벌어지면 더 큰일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4까지는 못 가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자금에 있어서 이탈은 금리 역전폭이 아닙니다. 역전폭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이 상이할 때 예. 그리고 우리보다 너무 빨리 연준이 뛰어나갈 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지 오늘 어제 연준 의장의 발언도 이제 우리 금리 인상폭은 조금 줄일 수 있고 향후에 인상이 멈출 수도 있고 이러한 멘트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라면은 우리도 금리 인상 후반부 연준도 금리 인상 후반부, 다른 나라들은 이미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과 가속화에 있어서 상이함은 좀 덜하다. 그러한 점은 우리가 우려하는 소버린 리스크로 발생이 되어서 자본시장의 외인 자금 이탈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에서 환율도 그 미국 금리 인상 폭에 비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 강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강달러에 대한 부분, 달러 인덱스는 결국 타 주요 통화와의 비교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명목 환율 기준인데요.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가장 좀 재밌는 현상이에요. 예. 연준의 정책이 잘 아시다시피 21년까지만 하더라도 제로 금리를 유지했거든요. 예. 정책에 의해서 지금 강달러가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 실효 환율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네. 않습니까? 21년부터 이러한 현상들이 공고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한 스푼, 두 스푼을 더 얹힌 것이 되고요. 이미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서 미국 달러는 실질 실효 환율이 20년 말 21년부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예. 다른 주요 통화는 이미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물가라는 이제 트리거가 발생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정책이 매우 공격적이고 거칠다 보니까 실질 실효 환율과 명목 환율의 공통된 급등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 말인즉슨 연준의 정책이 멈추더라도 경제력이 누가 우위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강달러 현상은 속도의 차이이지 그 강도의 차이이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율이란 건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 점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미국 경제에 비해서 유럽이나 일본 뭐 이른바 준기축통화라고 하는 나라들의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 엔저가 심각한데요. 네. 일본의 통화 정책의 선회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본은 지금 뭐 세계 유일한 마이너스 금리인데. 네, 결국은 그렇게 되었고요. 이런 엔화를 보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요. 네. 결국에는 뭐 정책과 국제 정세, 그 환경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글로벌 경제에서의 일본 경제의 힘이 그만큼 이제 약해지고 있다라고 예. 해석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겠고요. 정책의 선회 가능성은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판단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입니까, 임기가? 내년입니다. 내년 상반기입니다. 일본은행의 총재 구로다 총재 꽤 오래 했죠. 아베노믹스가 등장하면서 세계의 화살을 쏘았지 않습니까? 그 핵심 인사가 구로다 총재인데 참 뭐 이런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구로다 총재가 연임 이번에도 다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일본 중앙은행 법에 대한 부분을 뭐 임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뭐 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처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체가 거의 뭐 확실시 된다라고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책의 변화가 일본만 다른 방향성으로 가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또한 더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니까 뭐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서 다 같이 올렸는데, 최근에 보니까 호주, 캐나다들이 아주 빅스텝, 자이언트 네. 스텝 하다가 보폭을 줄였어요. 네.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가 문제가 있지만은 거기도 뭐 미국하고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가요? 네, 호주 중앙은행을 우리가 굉장히 선행 지표로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호주 중앙은행의 결정에 의해서 장중에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하기도 하고 급락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호주 중앙은행을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에 있어서 금리 인상폭을 축소시키거나 최종 금리 인상 레벨에 대한 후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긴축 정책의 후반부이다. 그리고 그 근거들을 중앙은행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하겠는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 이런 멘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금융용어로 물가와 경기, 금융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네. 이러한 이제 스탠스의 기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 급격한 금리 인상 과정도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SK증권 신원연구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